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10%의 돈을 투자를 했다고 요 위에만 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주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토큰화를 하겠다라는 거죠. 골드만삭스가요.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기업 금융 쪽 잘하는 은행이고 뭐 그쪽 관련된 트레이딩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. 근데 어느 날 2017년이었나요?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CEO 분께서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닌 기술회사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어요. 그러면서 얘네가 기술과 관련된 투자에 그 회사들에 많이 투자도 했고요. 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도 보시면 빗고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, 그 다음에 OTC를 영위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서클, 여기에 모두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 화폐나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한 이해도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,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 리테일 기반 약화를 이쪽을 통해서 이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예전부터 굉장히 강했어요. 그러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러면 괜히 자존심 센 회사들이랑 손잡기도 그렇고, 그렇다고 어떤 회사랑 접촉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그렇고,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고요.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애플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아이폰이죠.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소통 채널을 또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골드만삭스가 제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얘기 들었는데, 얘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리테일 업무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. 물론 이제 고액자산가들 업무만 했었지만 최근에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잘 리테일 업무가 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이 플랫폼의 힘이라는 게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제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노출을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, 이제 그 파트너로 애플을 이제 구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애플은 이 골드만삭스랑 제휴를 하면서 전략적인 관계로 가고 있고, 아마존은 아마존 나름대로의 그 제프 베조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냥 조용하게, 뭐 저도 모르는 무언가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페이스북은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. 구글 역시도 이미 구글페이가 있고 시티랑 손을 잡고 뭐 수표 발행을 하면서 금융 업무에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몇 년이 지나면은 이 IT 기업들이 결국에 금융 업무에 일정 부분의 포션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얘들이 지금 굳이 이 전통 금융기관들과 이 제휴를 하는 게,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은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. 굉장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 규제가 다 해소되기를 기다렸다가 금융산업에 들어오면은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규제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냥 이 기존의 금융권과 손을 잡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향후에 정말 이 시대가 열렸을 때 미리 대응을 하겠다라는 좀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TO라고 하잖아요. 네. 디지털 자산, 고가의 부동산이나 그림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큰화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업체들을 제가 국내에서도 많이 봤거든요. 네. 그런 디지털 자산 증권화에 대해서 STO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저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사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. 일단 STO의 취지도 굉장히 좋고 저도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일단 STO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부동산 거래는 이미 다들 손쉽게 하시는데,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빌딩, 저작권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가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를 뭐 그러니까 죽은 자산이다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, 뭐 데드 캐피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,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이제 몇 경원이 돼요. 아, 그 자산의 가치가요? 예.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계산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요. 근데 여기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모나리자라는 그림 있잖아요. 아마 저희는 둘이 돈을 합쳐도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못 살 거예요. 앞으로도 못 살 거예요. 근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너무 좋아.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소유를 하고 싶어요. 그럼 혼자는 못 사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예를 들어 제가 10%의 돈을 투자를 했다고 요 위에만 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의 형태로, 그러니까 토큰화를 하겠다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전자증권이듯이 이거를 토큰화를 통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모나리자의 토큰을 몇 개를 사면은 저는 몇 점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모나리자도 가능하지만 NBA 선수 중에 디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. 이 선수는 자기의 3년치 연봉을
현재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토큰화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3년에 연봉이 3,300만 달러였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고, 그리고 만약 이 친구가 이제 농구를 잘하면은 당연히 광고료도 많이 들어오겠고, 또 이 친구가 굿즈를 만들겠대요. 그럼 이제 이러한 자기가 향후에 이제 벌어들일 이제 수많은 사업들을 미리 투자를 하라는 거죠. 만약에 이게 STO가 성공이 되면은 이 친구는 3년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월급을 받을 때, 그러니까 연봉을 받을 때마다 배당금 형태로 돈이 이제 지불이 되고, 만약에 이 친구가 농구를 잘해가지고 이 굿즈가 잘 팔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종의 뭐 배당금 형태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실험적인 사례들이 미국에서는 꽤 있어요. 그러니까 20건 넘게 있는데, 근데 제가 STO의 낙관과 비관 사이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, 이렇게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디니디라는 선수 아세요 혹시?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저도 사실 뭐 제가 뭐 NBA를 뭐 매일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. 지금 이 STO 시장에 나오는 게 디니디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어 그 지금 NBA에서 아마 최고 스타가 제가 알기로 뭐 스테판 커리나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이런 분들일 텐데, 그분들은 STO 안 해요. 뭐 예를 들어 축구에 호날두나 메시가 STO를 안 할 거예요. 아마 저희가 처음 들어본 선수가 STO를 하겠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나리자도 STO를 안 해요. 왜냐면 이미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고, 굳이 이 STO를 안 해서, 그러니까 그렇게 STO라는 형태로 자금 조달을 안 해도 값어치가 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STO를 했었다라는 사례에 뭐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실이거나 흔히 말하는 건전한 자산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. 뭐 당연하겠죠. 그러니까 이미 뭐 잘 팔리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가 굳이 STO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리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, 반대로 미국에서 STO 성공한 게 20건이 좀 넘는데, 맨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을 한 회사, 처음부터 20번째 회사들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러한 그 기초 자산들이 건전성이 떨어진다라고 너무 또 폄하를 할 필요는 없다.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그리고 이 STO가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감도 많지만 안착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요. 뭐 규제의 문제들도 있고요. 물론 뭐 일본에서는 STO 협회도 발족을 하고, 미국에서도 관련된 법규를 개정을 하고 있고,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운영도 되고 있지만,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건전한 자산들이 STO 시장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이 신뢰라는 문제가 답보가 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STO는 저는 굉장히 그 개념도 좋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그 충분히 유망한 한 형태지만, 그렇다고 이게 마치 예전에 ICO 마냥 지금 당장 막 대박을 내고 갑자기 막 내일부터 모나리자 STO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대감은 갖되 너무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화해서 활성화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,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렇죠. 아직 많이 남았죠. 아직 많이 남았고, 저는 뭐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해외에서 아까 뭐 인베스팅닷컴 사례 말씀을 드리고, 이게 미국에서 ETF도 나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, 이게 사실 아직까지 그러한 뭐 제도권에서 실제로 이거를 받아서 상품을 출시를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직은 좀 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뭐 법규가 좀 제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결국에 이러한 뭐 관련된 법규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투자자 보호일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주식이나 채권은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고 안전하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지만, 아직까지 이 디지털 에셋에서는 그러한 신뢰감을 그 투자자분들에게 주기는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. 그리고 과연 이 디지털 에셋이 지금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고 건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러한 좀 신뢰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좀 법적인 규제도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